형님, 누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보증금을 받아요. 저라면 그냥 모시겠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몸만 오셔도 돼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동서가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는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 보증금 1억 원을 코인으로 전부 날렸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남아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갈 때가 됐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누군가는 섣부른 결정이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장 생산직이셨고 어머니는 동네마트 계산대에서 10년을 넘게 일하셨죠.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월세 날짜가 다가오면 부모님 얼굴에 그늘이 졌고 밥상에 반찬이 2가지뿐인 날도 허다했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고 저녁이면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손이 참 거칠었어요.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 손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죠. 다리도 항상 주무르고 계셨고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야, 네 몫은 네가 벌어야 해. 그리고 성실하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해.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모르고 어머니 잔소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경리팀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적금 붓고 월세 내고 부모님 용돈 조금 챙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도 그 빠듯함이 싫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존심 같은 거였거든요. 누구한가한테 손 벌리거나 기대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빌린 돈이 있었으면 그 달 안에 갚았고 남한테 패기치는 상황이 생기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게 촌스러운 건지 몰라도 제가 자란 집에서 배운 거였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내 원칙을 시험받게 된 건 남편 김민호를 만나고 나서였죠. 민호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든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민호는 큰 그림만 보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엔 그게 여유 있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쪼잔하게 사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민호 옆에 있으면 뭔가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끌린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여유로운 태도 뒤에 얼마나 허술한 속내가 숨어 있는지를요. 민호가 저한테 처음으로 거짓말한 게 언제였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처음 만난 날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는 그냥 좋았어요. 퇴근길에 연락이 오고 주말마다 어딘가를 같이 다니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가는 게 좋았어요. 내 삶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민호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기 결혼식 피로연 자리였어요. 동기가 신랑 친구라며 옆 테이블에 앉혀줬는데 그 자리에서 민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혹시 신부 쪽이세요? 저는 신랑 대학 친구인데요. 별거 아닌 첫마디였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해서 인상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이어졌고 몇 번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사귀고 있었어요. 민호는 중견 제조업체 영업팀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말주변이 좋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잘 이끄는 편이었어요. 저처럼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 눈에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이 사람이라면 뭔가 잘 해나갈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생겼거든요. 연애 기간 동안 민호는 자상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엔 퇴근길에 편의점 음식이라도 사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 부모님한테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도 민우를 처음 보고는 사람이 참 반듯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꽤 큰 의미였어요. 어머니 눈에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저도 믿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온 건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죠.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어떨까? 나 너랑 오래 같이 살고 싶어. 투박하고 짧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냥 좋았어요. 화려한 프로포즈도 아니고 비싼 반지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혼수를 마치는 동안 시어머니를 처음 제대로 뵀어요. 시어머니는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먹을 것을 잘 챙겨주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결혼식은 2월에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화사했고 양쪽 부모님 모두 흐뭇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짐을 풀고 나서 처음으로 둘이 밥을 차려 먹던 그 저녁이 아직도 기억나요. 반찬이 2가지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2그릇을 먹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행복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아무 일도 없는 저녁이요. 그 평범한 저녁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신혼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드신가 봐. 이번에도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혼자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오래 사시던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결혼 전에도 2번이나 전세를 옮기셨다고 했어요.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었고 시어머니 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에 잠깐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만 전세 물건이 영 없어서. 잠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계신 어른이 갈 곳이 없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 사람이라 그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이삿짐을 들고 오시던 날 현관에서 짐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수야, 미안해. 나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짐도 작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내가 그냥 얹혀 사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걸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쓰면 어떻겠니? 나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봉투 안에는 1억 원짜리 계좌이체 확인증이 들어있었어요. 벌써 남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였죠. 저는 처음에 굳고 사양했어요.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한사코 고집을 부르셨어요. 네가 받아야 나도 떳떳하게 있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나 여기 못 있는다. 마음 불편해서. 그 말씀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돈 관리는 남편이 맡겠다고 했어요. 생활비 통장이랑 같이 관리하면 편하다고 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이미 남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그 돈을 직접 챙겼어야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어요. 어머니와의 생활은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어머니도 눈치를 보시는지 조용히 지내셨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차리고 주말엔 어머니 드시고 싶다는 것도 해드렸어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연한 도리가 당연한 게 아니게 됐어요.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3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조용히 눈치 보시던 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사다 놓은 김치 대신 직접 담근 김치를 냉장고 맨 앞에 꺼내두신다거나
제가 정해놓은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어느 날 보면 다른 데로 옮겨져 있다거나 처음엔 말씀드리기에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죠.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머니 친구분들이 거실에 앉아 계신 날이 늘어났어요. 우리 집 며느리야, 인사해. 그 말이 처음 귀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분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기분이랄까요? 주말이면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장을 봐서 요리를 하려면 어머니가 먼저 부엌에 들어와 계셨어요. 내가 할게, 며느리 쉬어. 처음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제 집 부엌에서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뭘 꺼내려다가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러고 있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었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해. 퇴근하고 와서 쉴 공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조금만 더 이해해줘. 원래 패기치는 거 싫어하시거든. 어머니가 적응 중이신가? 곧 나가실 거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 뒤로는 그냥 버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하루하루 넘겼죠. 직장에서는 격리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집에 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 집 며느리로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지쳐있어도 티를 낼 수가 없었고 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고 남편은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제가 처음에 알겠다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긴 시간을 붙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치고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 걸 확인하고 나서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불렀죠. 지수야, 잠깐 앉아봐.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낮고 힘이 없고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어요. 나 사실 좀 힘든 상황이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남편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죠. 코인을 좀 했거든. 작년부터 조금씩 했는데 좀 많이 잃었어. 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죠.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바닥만 긁었어요. 얼마나 잃었어? 이번엔 좀 더 정확하게 물었어요. 3억.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죠. 빚이 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파트 담보대출이 1억 5천 잡혀있고 신용대출 새로 받은 게 7천? 지인한테 빌린 게 5천? 카드론이 3천 정도 돼. 그렇게 해서 3억이라고? 아니, 어머니 1억 더하면 4억이고. 어머니 1억은 뭐야? 어머니 전세금. 그 돈은 이미 날렸어. 코인에 넣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4억을 날린 거라고? 어머니가 맡긴 돈인데 왜 허락도 없이 코인에 넣어? 그 돈은 어머니 집 구하면 돌려드려야 하는 돈이잖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랬으면 그때 멈췄어야지. 없는 돈 어디서 계속 끌어다 놓은 거야. 회복하려고 넣다 보니까 회복을 해? 지인한테까지 빌려서? 카드론까지 써서? 남편이 입술만 달싹에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죠. 숫자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억이라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울거나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돈을 그냥 말로 툭 뱉으면 되는 그 4억이 너무 멀기만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돈 관리를 맡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모든 걸 말렸어야 했었습니다. 내가 먼저 빚고백 했으니까 용서해 줄 거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남편 얼굴을 바라봤죠.
먼저 말한 게 용서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제 남편처럼 아내나 혹은 남편인 배우자가 빚이 3억, 아니 4억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고백했으니 용서해달라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마음도 어려운데 그 어머니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다 날리고 3억이라는 빚이 남았습니다. 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시점이었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3억이지 그 돈을 월급을 모아서 갚을 수 있을까요? 나 그냥은 못 넘어가. 이혼까지 생각할 것 같아. 일단 오늘은 그냥 자자. 저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어떻게 끝낼 건지를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 한창 신혼이었는데 어머니도 모시고 있는데 1년 만에 있는 돈을 4억 잃은 게 아니라 없는 돈을 잃어서 빚 4억을 만든 남편을 믿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지 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허물어진 성 같았어요. 시동생 상견례가 잡힌 건 남편의 고백이 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 2달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살았죠.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머니 저녁을 챙겨드리고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용히 혼자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을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죠. 상견례 장소는 강남 쪽 한정식 집지였어요. 시동생 상대는 또래 회사원이었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부터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비동서 최미진 30살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시동생에게는 오빠 덕분에 좋은 가족을 만났어. 저한테는 형님이 이렇게 예쁘실 줄 몰랐어요.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테이블 분위기가 환해졌죠. 말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견례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말씀을 꺼내셨죠. 우리 큰며느리가 나 모시면서 고생이 많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근데 저 뭐 여쭤봐도 돼요? 형님이 보증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저라면 그냥 모실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죠. 시동생이 당황한 듯 동서팔을 살짝 건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서는 웃는 얼굴로 계속했어요. 아니,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 모시면 되잖아. 진짜 그래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도 되겠어? 그럼요, 어머님. 가족끼리 보증금이 웬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래, 잘 됐다. 네가 한번 모셔봐라. 난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난 적극 찬성이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렀어요. 밥그릇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아직 우리 집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니까. 무슨 소리야. 미진이가 해준다는데. 나도 이제 작은 아들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오해는 마라, 첫째야. 1년 동안 네 집서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가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는데 저는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가시고 싶으시면 가셔도 돼요. 저희야 편하게 계시면 좋지만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남편 손이 식탁 아래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냅킨을 집으면서 피했죠. 그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동서는 돌아가는 길에도 어머니 팔짱을 끼고 걸었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뭘 자처하는지 모르는구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 눈치를 보고 제 손을 잡으려 했던 거겠죠. 어머니 좀 막아줘 라는 눈으로 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 판이 어떻게 끝날지 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며칠 동안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퇴근길에 좋아하는 빵을 사오고 설거지를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자기 전에 오늘 힘들었지? 하고 말도 건네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 하고 넘겼죠. 그 다정함이 얼마나 얄팍한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상견례 다음 날부터 이사 얘기를 꺼내셨어요. 미진이가 오라고 할 때 얼른 가려고. 나 다음 달에 들어간다. 남편이 어머니 신혼집에 바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좀 이따가 가요. 그렇게 말려봤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신혼이 다 뭐야 가족끼리. 둘째가 오라는데 내가 왜 안 가? 오랄 때 가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시동생 결혼이 2달 뒤였으니까 어머니가 이사를 가시려면 그 전에나 후가 될 텐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곧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딱 보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이사 날을 잡으셨어요. 남편은 그 주 내내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가 나가시면 보증금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삿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짐을 챙겨드렸어요. 장롱 안에 접어두신 옷들을 꺼내어 캐리어에 넣고 욕실에 두셨던 세면도구 챙기고 어머니께서 고맙다. 이 집에서 잘 살았어.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 가셔도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했죠.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고마웠어. 너 때문에 정말 잘 지내다 간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불편했었는데 어머니도 그러셨었겠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리 상담을 받아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이혼소장 준비해달라고요. 변호사가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3일 뒤에 접수해주세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더니 어머니 잘 가셨어? 하고 물었죠. 응, 잘 가셨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사 가신 지 열흘도 안 됐을 때였어요. 동서한테 전화가 왔죠. 상견례 때 그 당당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님,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 저희가 못 모셔요. 진짜 죄송한데 다시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침마다 밥을 꼭 차려야 한다고 하시고 남편 도시락도 싸야 한다고 하고 제가 출근 준비하면 왜 남편 밥을 안 챙기냐. 퇴근하고 오면 왜 내 간식을 안 챙기냐. 청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래는 이렇게 널면 안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을 하세요. 형님은 어떻게 1년을 사신 거예요? 저는 2달도 못 버티겠어요. 진짜로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동서,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지. 형님, 그래도 형님이 말씀 좀 드려보세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직접 오실 때 얘기해볼게.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런데. 동서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형님, 내일 어머님이 형님네 가신다고 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일이구나. 소장이 접수된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아무것도 모른 채 먼저 나갔고 저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변호사한테 확인 문자를 받았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오래전에 마음이 끝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만 남았구나 싶었죠. 남편한테 소장이 통달된 건 며칠 뒤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야. 진짜로 할 거야? 내가 갚을게. 시간만 주면 돼, 나한테. 그 돈을 월급 모아서 갚을 수 있어? 나는 못 기다려. 너도 빚 4억 만드는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와 동서가 서 있었죠.
며느라 나왔어. 인사도 할 겸 보증금 입금도 좀 확인할 겸. 어머니 표정은 밝으셨어요. 동서도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동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더 이상 어머니 못 모시겠어요. 그냥 형님네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미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모시겠다고 해서 간 건데.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저랑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형님이랑은 1년이나 잘 지내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게 맞아요, 어머님.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 있어요. 그 보증금 1억이요. 지금 없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코인 하다가 다 날렸어요. 어머니 돈 1억 날리고 빚이 3억이나 더 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었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 내 돈 1억이 없어? 네가 날린 1억이 내가 가진 전부야. 그걸 코인에 다 날렸다고?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어깨를 내리쳤어요. 남편은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 그게 내 전부란 말이야. 동서가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저를 봤어요.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응. 동서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말이 없더니 어머니한테 돌아서면서 말했죠.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머님 못 모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동서를 봤어요. 미진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 저희도 신혼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미진아, 네가 가족끼리 무슨 보증금이냐고. 네가 모시겠다고 해서 내가 간 거잖아.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모시고 싶다고 해서 간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니네 집에서 같이 살 거야. 동서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남편한테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어쨌든 니네 부부 문제야. 둘이 벌어서 갚아. 내 돈 먼저 갚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이혼해요. 거실이 또 조용해졌죠. 어머니도 동서도 남편도 저를 봤어요.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혼이요? 지금요? 그러면 어머님은 제가 평생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형님, 그건 진짜 아니죠. 그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얘기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한동안 소리가 계속됐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목소리, 동서 목소리, 남편 목소리가 뒤엉켰죠.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미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이혼은 그로부터 2달 뒤에 됐어요. 남편 쪽에서 길게 끌 여력이 없었죠. 빚이 4억인 사람이 싸울 패가 없었던 거죠. 저는 제가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은 지켰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저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좁지만 조용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이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돈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이혼한 거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어머니랑 합의해서 그렇게 빠듯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은 혼자 4억짜리 빚을 지고 있었죠. 그게 저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먼저 고백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건지 면죄부를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각자의 선택은 모두 다르고 그 선택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선택도 여러분의 선택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